이순신 바다를 지배한 불멸의 영웅.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물리친 기적. 죽을 고비에서도 아직 내게는 12척이 남아있다고 외쳤던 그 남자. 바다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조선의 성웅 이순신. 오늘은 편안한 저녁 시간 마음 편히 들으시며 잠들어도 좋을 만큼 부드럽고 재미있는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의 젊은 시절과 꿈, 평범한 시작, 비범한 의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바다의 영웅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도 처음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답니다.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 이순신. 아버지 이정은 그리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하는 평범한 양반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중간 정도 되는 집안이었죠.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집안 말이에요. 어린 이순신은 참 활발한 아이였답니다. 다른 양반집 자제들이 방 안에서 책만 읽고 있을 때 이순신은 마당으로 뛰어나가 활을 쏘고 말을 타기를 좋아했어요. 어머니 변 씨는 가끔 걱정이 되셨겠지만 아들의 이런 성격을 말리지 않으셨죠. 이순신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의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약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했고 잘못된 일을 보면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도 그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정도였어요. 참 용감한 아이였죠. 젊은 시절 이순신은 무관이 되기 위해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답니다. 처음 문과에 도전했을 때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시험을 포기해야 했어요.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웠겠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32살 되던 해 이순신은 문과에 급제했어요. 첫 관직은 함경도 동구비보 관관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깊은 산골의 작은 부대 장교쯤 되는 자리였어요. 춥고 외롭고 힘든 곳이었지만 이순신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함경도에서 이순신은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여진족이 자주 침입해 왔는데 그때마다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순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군인의 임무는 백성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상관의 명령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상관이 이걸 이순신의 잘못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했을 텐데 이순신은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더욱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갔죠. 이때의 경험들이 나중에 이순신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어요. 억울함을 견디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거든요. 여러 번 전근을 다니면서 이순신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고 성실한 일처리,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함 때문이었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전라좌수사가 되다 바다와의 첫 만남 새로운 세계. 1591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7세였어요. 육지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다를 맡게 된 거죠. 마치 산 사람이 갑자기 어부가 되라는 것과 같았어요. 여수에 도착한 이순신이 처음 본 바다는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었죠.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되지. 하고 말이에요. 이순신은 먼저 바다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때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해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다를 관찰했어요. 나이가 47세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수군들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이 바다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서 막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죠. 처음엔 부하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점 이순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순신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군 훈련이었어요. 그때까지 조선 수군은 그리 강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바다에서의 경험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훈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노 젓는 법부터 시작해서 돛을 올리고 내리는 법, 배를 조종하는 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이순신 자신도 직접 배에 올라 함께 훈련했죠. 47세의 장군이 젊은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수군들은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바다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바다에서는 육지와 전혀 다른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육지에서는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바다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더 중요했어요. 또 육지에서는 많은 군사가 힘이지만 바다에서는 배의 성능이 더 중요했고요. 이순신은 조선의 전통 전선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판옥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나름 괜찮았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방어력이 부족했거든요. 적의 총이나 화살에 맞으면 쉽게 손상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생각했어요. 혹시 배 위에 지붕을 씌우면 어떨까?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이나 총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거북선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이순신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라도 연안의 지형이었죠. 이 일대는 섬이 정말 많았어요. 큰 섬, 작은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게 방어에 아주 유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적이 들어오더라도 이 섬들 사이에서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명량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좁은 바다목인데 물살이 정말 세게 흘렀어요. 여기서 싸우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죠.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거북선의 탄생, 조선 최고의 비밀병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순신이 전라자수사가 되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적은 수의 배로 많은 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조선의 수군은 일본에 비해 수도 접고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어느 날 이순신은 여수 바닷가를 거닐다가 바위에 붙어있는 거북이를 보았어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거북이는 단단한 등껍질 덕분에 끄떡없었죠. 아, 저렇게 단단한 껍질이 있다면. 이순신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때까지 조선의 전선들은 위가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적이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면 우리 병사들이 다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북이처럼 위에 단단한 지붕을 씌우면 어떨까요?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이순신은 바로 나대용이라는 뛰어난 배 만드는 장인을 불렀어요. 나대용, 내가 생각하는 배가 있는데 만들 수 있겠는가? 나대용은 이순신의 설명을 들으며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거든요. 거북선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우선 배 위에 지붕을 씌우면 무거워져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나대용과 이순신은 밤낮 없이 고민했어요. 지붕 위에는 쇠못을 박았어요. 적이 배 위로 뛰어 올라와도 발을 다치게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용머리를 만들어 배 앞쪽에 달았어요. 용의 입에서는 대포를 쏠 수 있게 했고요. 멀리서 보면 정말 바다 위를 헤엄치는 큰 거북이 같았어요. 거북선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노를 젓는 곳이 보이지 않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적들은 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용이 스스로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적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괴물 같았을 거예요. 배 안쪽도 특별했어요. 병사들이 편안하게 싸울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들을 여러 곳에 뚫어 놓았죠. 앞으로도 쏠 수 있고 옆으로도 쏠 수 있고 뒤로도 쏠 수 있게 했어요. 첫 번째 거북선이 완성되었을 때 이순신은 직접 타보았어요. 바다 위에서 움직여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파도가 와도 안정적이었고 적의 화살이나 총알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순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거북선을 만드는 일은 비밀이어야 했어요. 적들이 알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몰래 작업했고 낮에는 평범한 전선을 만드는 척했어요. 참여한 모든 장인들과 병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거북선의 시험 운항을 할 때였어요. 이순신은 직접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어요. 속도는 어떤지, 방향 전환은 잘 되는지, 대포는 정확히 나가는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용머리에서 나오는 연기가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수군들도 처음엔 신기해했어요. 이런 배는 처음 봅니다. 정말 거북이 같네요. 하면서 감탄했죠. 하지만 실제로 타보니 든든했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임진왜란과 첫 승리, 바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빛. 1592년 4월 13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거예요. 무려 15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죠. 조선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산진성은 하루 만에 무너졌고 동래성도 이틀 만에 함락되었어요. 육지에서는 절망적인 소식들만 들려왔어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고 조선군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양도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일본군도 바다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5월 초 드디어 이순신에게도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적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었죠. 이순신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거북선도 판옥선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한 수군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5월 7일 이순신의 함대는 드디어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거제도 근처 옥포였어요. 그곳에 일본 함대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가는 길에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고 지킬 것이 있다. 옥포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일본 전선들이 정박해 있었어요. 무려 50여 척이나 되었죠. 일본군들은 조선 수군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배에서 내려서 뭔가를 약탈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즉시 공격을 명령했어요. 전선 출격. 조선 함대가 일제히 나아갔어요. 일본군은 깜짝 놀랐어요. 조선 수군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급하게 배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선 함대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대포가 불을 뿜고 화살이 비처럼 날아갔어요. 일본 전선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특히 거북선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 배는 처음 봤거든요.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대포가 나오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본 일본군들은 괴물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어떤 일본군은 너무 무서워서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어요. 거북선은 정말 무서운 비밀병기였어요. 전투는 조선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일본 전선 26척을 불태우거나 납포했고 일본군 수백 명을 물리쳤어요.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이순신의 완벽한 작전과 거북선의 위력이 컸죠.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사람들은 감격했어요. 연패만 계속되던 상황에서 드디어 승리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바다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쳤다더라.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포에서도 일본 함대를 공격해서 또 승리했어요. 그리고 적진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연속 승리였어요. 일본군은 조선 수군을 완전히 얕봤다가 큰 코 다쳤어요. 특히 적진포 전투에서는 거북선이 더욱 활약했어요. 일본군이 육지에서 활을 쏘고 총을 쏘아도 거북선은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거북선이 가까이 가서 대포로 적을 공격했죠. 일본군은 이런 전술을 처음 당해봤어요. 이순신의 연속 승리는 전 전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육지에서 밀리고 있던 조선군도 사기가 올랐고 백성들도 바다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죠. 한산도 대첩에 지혜 하객진으로 이룬 완벽한 승리. 1592년 7월 이순신은 또 다른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한산도 근처에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켰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일본 함대를 이끄는 건 와키자카라는 장군이었어요. 자신만만했죠. 조선 수군 따위는 우리 대함대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73척의 큰 함대였거든요. 하지만 이순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배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오히려 많을 때는 서로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이순신은 새로운 전술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하객진이라는 전술이었죠. 하객진이라는 건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배를 배치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조금 뒤로 빼고 양쪽 날개는 앞으로 내밀어서 적을 감싸는 형태였죠. 마치 학이 먹이를 잡을 때처럼 말이에요. 7월 8일 새벽 한산도 앞바다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이순신은 일부러 적은 수의 배만 앞에 내보냈어요. 일본군이 조선군이 별로 없네, 쉽게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거였죠. 과연 와키자카는 속았어요. 저것 봐라. 조선 배가 겨우 몇 척뿐이야. 모두 돌격해서 한 번에 쓸어버리자. 일본 함대 73척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본 늑대 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함대는 갑자기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본군은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 신나게 쫓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이순신의 계획이었어요. 적을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죠. 한산도 앞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일본 함대. 그때 갑자기 양쪽에서 조선 함대가 나타났어요. 숨어있던 배들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일본군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조선 배가 이렇게 많았나? 이순신이 신호를 보냈어요. 하객진 완성. 조선 함대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일본 함대를 둘러쌌어요. 일본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조선 함대의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거북선이 앞장서서 일본 함대 한가운데로 돌진했어요. 용머리에서 대포가 불을 뿜고 온 배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일본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런 전술은 처음 당해봤거든요. 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로 부딪히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특히 거북선을 본 일본군들은 정말 무서워했어요. 저 괴물 같은 배는 뭐야? 대포를 쏴도 끄떡없잖아. 거북선은 일본 함대 사이를 자유자재로 누비며 공격했어요. 마치 바다의 용이 춤추는 것 같았죠. 전투가 끝났을 때 결과는 놀라웠어요. 일본 함대 73척 중 59척이 격침되거나 불탔어요. 와키자카는 겨우 14척만 가지고 도망쳤죠.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한산도 대첩의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또 대승했다. 일본군을 바다에서 완전히 무찔렀다. 이번엔 정말 큰 승리였거든요. 이 승리로 일본군의 바다 진출은 완전히 막혔어요. 더 이상 바다를 통한 보급도 어려워졌고 조선 침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어요.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은 정말 완벽했어요. 일본군들 사이에서는 이순신을 바다의 귀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뜻이에요. 조선에는 정말 대단한 장군이 있었던 거죠. 명량 대첩의 기적, 12척으로 쓴 불가능한 승리의 서사시. 하지만 이순신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엔 이순신에게 정말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군의 거짓 정보에 속은 선조는 이순신을 믿지 않았어요. 이순신이 명령을 어겼다며 파직시켜버렸죠. 그리고 원균을 새로운 수군 대장으로 임명했어요. 이순신은 억울했지만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은 7천량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했어요. 200여 척의 함대가 거의 다 부서지고 원균도 전사했어요.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때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찾았어요. 이순신 다시 나서달라.
하지만 이순신이 물려받은 건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어요. 부하들은 말했어요. 장군님, 이제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과 합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병사들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나중에 역사에 길이 남는 명언이 되었어요. 이순신은 명량 바다를 선택했어요. 좁은 바다목이라 큰 함대가 들어와도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물살이 세게 흘러서 물때를 잘 맞추면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1597년 10월 26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일본 함대 133척이 명량으로 몰려왔어요. 조선 함대는 고작 12척.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순신은 물때를 기다렸어요. 썰물이 시작되면 물살이 일본군 쪽으로 세게 흘러갈 거예요. 그때를 노린 거죠. 그리고 좁은 바다목이라 일본군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몇 척씩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드디어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이순신이 타고 있는 기함이 맨 앞에서 돌진했어요. 모든 배, 나를 따르라. 12척의 조선 함대가 133척의 일본 함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갔어요. 첫 번째 일본 함선이 격침되었어요. 이순신의 정확한 포격이었죠. 그러자 뒤따라오던 일본 배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적은 배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예상과 달랐거든요. 좁은 바다목에서 일본 함대는 제대로 펼쳐질 수가 없었어요. 앞에 있는 배가 공격당하면 뒤에 있는 배들은 도와줄 수도 없었죠. 오히려 서로 부딪히고 방해만 되었어요. 이순신은 물살의 방향도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썰물때 공격해서 일본 배들이 떠밀려 내려가게 했어요. 일본군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해서 힘들었지만 조선군은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서 공격할 수 있었어요. 전투가 계속되면서 일본군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이기지 못하지? 반면 조선군은 용기백배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결국 일본 함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133척 중 30여 척이 격침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리였어요. 명량 대첩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감격해서 울었어요.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 이순신 장군은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되찾은 거예요. 이 승리로 조선은 다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더 이상 조선 침입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어요. 12척의 기적이 나라를 구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영웅이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12척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 12척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이순신처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영웅 권율 장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주대첩에서 펼쳐진 그의 놀라운 승리와 백성들과 함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두었어요. 감사합니다.